지식융합 과목을 맡고 있는 이인식입니다. 오늘은 지식융합 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를 지배하는 핵심 기술로는 그린, GRIN, 그린, 이 네 가지 기술, 즉 유전공학, 로봇공학, 정보기술, 나노기술 등 네 가지를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린 기술 중에서 이 정보기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시장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기술이 몰고 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죠. 디지털 혁명이라든가 지식기반 사회, 사이버 스페이스, 네트워크 사회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제가 관심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상당히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정보시장입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마켓플레이스. 미국 MIT에 아주 오랫동안 그 정보기술 권위자로 근무를 했던 마이클 더투 교수라는 분이 만든 용어인데요. 설명을 좀 하면 사람,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이 네 가지 집합체를 이 정보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과 컴퓨터가 정보와 정보 서비스를 사고 팔거나 무료로 교환하는 21세기 공동체 시장, 이 시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보시장의 5개 필수 구동을 보면 모든 정보를 표현하는 데 숫자가 사용된다. 그래서 첫째, 컴퓨터가 이런 모든 숫자를 다루는 데는 두 개의 숫자, 0과 1만 필요하다. 두 번째, 컴퓨터는 1과 0 숫자를 다루어 정보를 처리한다. 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1과 0을 이동시켜 정보가 전파된다. 그리고 컴퓨터와 동수단을 결합하여 컴퓨터 네트워크를 만든다. 이 컴퓨터 네트워크가 바로 이 정보시장의 인프라, 하부 구조이죠. 이 정보시장의 주역은 바로 여러분들, 정보 근로자, 노리지 워커라고 하는데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생산하는 주체, 이 정보 근로자가 이 정보시장의 이 주역이 되겠습니다. 정보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상현실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가상현실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간과 도구가 접촉할 때 양쪽이 공유하는 경계면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죠. 양쪽 이 얼굴이 마주친다는 그런 뜻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도끼의 자루, 자동차의 핸들, 피아노의 건반, 문의 손잡이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도끼를 쓸 수도 없고 자동차를 돌릴 수도 없고 이렇게 기계와 사람이 접촉하는 그 경계면을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인터페이스 중에서 우리 인류가 가장 사용하기 힘든 게 뭐냐? 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말도 잘 알아먹지 못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거. 사람 컴퓨터 인터페이스 개발하는 게 바로 이 컴퓨터 기술의 공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그 인터페이스를 뭐라 하냐면 사용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사용 인터페이스는 계속 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었는데 현재는 뭐가 되겠죠? 그래픽. 이 그래프를 사용하죠. 그래서 그래픽스, 그림을 사용하는 거. 이 그래픽스를 사용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그림을 그려놓고 입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갖죠. 3차원 인터페이스. 그게 바로 이 가상현실입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현실은 현실인데 없는, 가짜로 만든 그런 의미인데 이 가상현실 용어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공현실, 가상환경, 가상세계, 그리고 이 사이버 스페이스. 이 가상현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머리에서는 HMD를 쓰고 그러니까 데이터 장갑을 끼고 데이터 옷을 입거나 이렇게 해서 컴퓨터와 사람이 접촉이 됩니다. 하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 우리가 물건을 만질 때 그 만지는 실제에서 만지는 느낌도 컴퓨터에서 만지는 느낌 같아요. 감촉이 전달되고 또 저희들이 실제 생활에서 물건을 밀 때 힘을 느낄 때 컴퓨터 화면에서도 그런 물체 이동을 느낄 수 있고 감촉과 힘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 가상현실 기술이 많이 발달했는데 현재 응용분야를 보면 오락산업에서 거주 설계, 공학 분야, 의료 부문 같이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가상현실과 거의 비슷하게 중요한 기술 하나가 뭐냐면 이 원격 존재입니다. 원격 그대로 멀리란 뜻이죠. 우리가 그 집에서 텔레비를 볼 때는 그 리모컨이라는데 원격 제어라고 하는데 멀리 있는 기계를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원격 조작입니다. 오퍼레이션. 멀리 있는 기계를 조작한다. 즉 먼 거리에서 움직이는 기계를 뜻대로 조작하는 기술이 원격 조작이고 그때 우리가 조작하는 그게 로봇일 때 우리가 원격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 원격 로봇, 원격 기계를 조작할 때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센서, 사람 눈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센서가 로봇이 눈으로 본 그런 여러 가지 정보가
이 통신수단을 통해서 우리 사람한테 오는 게 표시장치에 나타나죠. 그리고 이 표시장치에 의해서 우리가 얻은 정보를 가지고 컴퓨터로 우리 인간이 제어를 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라고. 그러면 이 제어하기로 한 정보가 통신수단을 타고 다시 건너가서 로봇이 움직이죠. 로봇의 다리, 팔. 이런 게 이제 원격 도구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센서, 표시장치, 제어장치, 원격 도구, 통신수단으로 구성되는 게 원격 조작 시스템입니다. 즉, 이건 뭐냐. 여기에 있는 로봇하고 사람이 통신수단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이 바로 원격 조작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나 하다못해 하와이에 떨어져 있는 물체를 통신수단을 통해서 다 보고 앉아서 지시를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에 있는데 하와이에 있는 로봇을 이렇게 조작하면서도 마치 서울에 있는 우리가 하와이에 있는 것 같은 착각, 즉 먼 거리의 물체를 자기 직접 만지는 착각이 들죠. 그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럼 결국 이 로봇이 있는 장소에 서울에 있는 사람이 하와이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착각이 일어나는, 이걸 보고 원격 존재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원격 존재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1979년에 마빈 미스키라고 정말 세계적인 인공지능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아이디어를 내느냐. 그린라인 발전소에서 원자력 사고가 생겼는데 그 원자력 사고가 생기는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생겼느냐. 그 발전소에다 로봇을 넣어놓고 먼 거리에서 조작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해서 나온 게 이 바로 원격 존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각, 인지 능력으로 로봇을 제어하는 개념을 제안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우리 친숙하기 때문에 그 흐름, 뿌리 이런 걸 깜빡 잊기 쉬운데 오늘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오기 시작했는가? 의외로 과학기술자들이 아닙니다. 범지구적 정보통신망의 개념을 처음 내는 사람들은 그 유명한 공산주의 이론을 낸 카르 막스입니다. 이 사람이 자본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보, 아주 옛날 전보가 자본 흐름을 가속화해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즉 정보기술, 오늘날 정보기술이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걸 벌써 아주 그 옛날에 공산주의 이론가가 냈습니다. 그 다음에 나다니엘 호돈, 우리 그 교과서에 보면 끔다의 얼굴을 쓴 그 소설가, 그 사람이 쓴 일곱박공의 집이란 소설책에 보면 전기로 온 세계 지구가 하나의 신경, 두뇌가 되었다. 이렇게 벌써 오늘날 정보사회의 도래를 간파를 했어요. 그 상상력에 물론 소산이겠습니다만 그 소설가, 사상가들이 우리 지구가 범지구적, 지구 전체를 묶는 이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하나가 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다니엘 호돈의 소설을 보고 캐나다의 유명한 미디어 이론가인 마달 맥루언이 1964년 펴낸 미디어 이론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가 바로 오늘날 눈에 사고 있는 지구촌입니다. 글로벌 빌리지. 지구가 하나의 마을이 되어 있다. 이런 개념을 이 나다니엘 호돈의 책을 보고 처음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뭐냐? 전자 미디어, 즉 컴퓨터라든가 통신 이런 것이 인간의 감각 또는 신경을 지구 전역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온 인류가 하나의 초원의 마을에 살 수 있는 사회가 왔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건 현재 거의 현실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지구촌의 아이디어를 우선 이렇게 실현시키는 게 뭐냐? 바로 이 정보 고속도로, 인포메이션 하이웨이입니다. 전화, 컴퓨터, 텔레비전이 한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즉 다시 말하면 음성, 보이스, 데이터, 이미지, 영상이 초고속으로 한 네트워크로 교환되는 그런 최고의 정보통신망이 바로 정보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고속도로가 완전히 실현이 되는 날이 오면 재택근무하기 편하겠죠. 또 주문형 비디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이 비디오를 골라서 볼 수 있겠고, 홈쇼핑 물론 홈뱅킹, 원격학습, 원격글 이렇게 해서 자기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멀리 있는 모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오고 있고, 현재 거의 와 있다라고 봐도 이 과장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이 사이버 스페이스입니다. 근데 이것도 흥미롭게도 과학자가 사용한 말이 아니에요. 소설가에서 나온 말이에요. 윌리엄 깁슨이라는 소설가가 1984년에 쓴 뉴로맨서라는 그 SF 과학소설에 처음으로 이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깁슨이 이 소설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사람의 두뇌와 컴퓨터 통신망을 연결해서 형성되는 가상의 공간을 사이버 스페이스에 있어요. 이 소설에 보면 주인공들이 전부 다 소켓을 연결해가지고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소켓을 자꾸 갈아 끼면서 두뇌의 일부를 갈아 끼는 그런 그 공상과학 소설인데 그때 처음으로 쓴 말이 바로 사이버 스페이스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 인터넷 정보고속도로로 묶인 그 지구를 우리가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로 표현하죠. 다시 조금 더 사이버 스페이스를 이제 좀 개념적인 과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 컴퓨터로 매개되는 통신 기술에 의해 생성되는 개념적인 공간을 우리가 사이버 스페이스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스페이스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런 개념을 확실히 알아둘 게 현재는 인터넷에 의해서 생긴 공간이 사이버 스페이스입니다만 갈수록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 사이버 스페이스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는 게 우리가 전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사이버 스페이스는 현재는 인터넷으로 제2의 생활 공간이 되어 있죠. 가상 공간이죠.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훨씬 더 정말 기기명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가상 공간 내에서 우리가 사용자끼리 어느 하나의 집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집단, 이걸 우리가 가상사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스페이스도 되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 것 같은데 한편으로 이 과학기술은 항상 빛과 그림자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정보기술의 그림자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스모그입니다. 스모그는 이 산업사회에서 그 안개하고 연기가 해서 런던의 스모그가 낀다 그런 용어인데 이제는 데이터 스모그죠. 그래서 정보사회의 공간에 들인 먹구름. 뭐 저희들 아침 신문 보면 신문에 여러 가지 광고 전달 이것도 일종의 데이터 스모그, 스팸 메일, 쓰레기 정보 이런 것들이 갈수록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스모그의 법칙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참 재밌죠? 그래서 데이비드 생크라는 분이 그 필년에 쓴 책인데 거기에 법칙이 10개 나와 있어요. 10개 중에서 몇 가지만 재밌는 거 골라 설명드릴게요. 제1법칙. 이건 여러분 다 수긍할 거예요. 한때 연어처럼 귀하고 소중하던 정보가 이제는 감자처럼 흔하고 당연한 것이 되었다. 지금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게 연어가 어느 게 감자인지 우리가 혼란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제대로 된 연어 같은 정보를 찾는 능력도 지금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다음 네 번째 법칙입니다. 모든 교실에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은 모든 가정에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발전소는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뒷집마다 발전소는 골치 아프죠. 마찬가지로 모든 교실에 컴퓨터를 설치한다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이건 정말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법칙도 참 흥미롭습니다. 기업들이 판매하는 것은 정보 기술이 아니라 정보 관망이다. 우리 컴퓨터 사용자들은 맨날 컴퓨터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죠. 그런 기능을 향상시켜서 우리 욕망을 계속 나쁘게 말하면 이용해서 기업체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래서 물건을 계속 버전을 업해서 우리 그 물건을 사야 되는. 이게 정보기술의 하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제8법칙. 이건 아까 설명드린 가상집단이에요. 이제 가상집단에서 좋은 점이 뭐냐. 여러 끼리끼리 만나면 좋다는데 그게 반드시 좋은 것이냐. 바로 이게 제일 법칙입니다. 비슷한 깃털을 가진 새들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배사되긴 된다. 이건 정말 안 좋은 그런 현상이 지금도 있죠. 그래서 비슷한 깃털을 가진 새들이 가상인식 속에서도 함께 어울린다. 그러니까 가상사회, 가상집단 중에 일부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법칙입니다. 제10법칙. 미국의 주요 시정조사기관이 우리 모델을 보고 있다. 우리 생년월일, 우리 가족관계, 뭐 은행 구자 심지어 이런 것까지 모든 상태를 정부와 사회에서는 특정 기관이 알고 있어요. 이건 진짜 문제가 돼요. 이렇게 데이터 스모그라고 하는 이 법칙 10가지를 보면요. 결국에 정보사회 우리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스모그를 어떻게 그럼 이겨낼 것이냐. 가장 간단한 것 중 하나가 이 데이터 식이요법입니다. 식이요법은 그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정말 절제해서 먹는 게 이제 식이요법인데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도 식이요법 하듯이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다 함부로 막 이렇게 섭취할 게 아니라 이 정보 홍수 속에서 잘 골라서 먹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단식 방법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 아예 그냥 우리가 아침 출근할 때 밖에 나갈 때 핸드폰, 휴대전화를 갖고 나가지 말자. 또
몇 시간은 텔레비를 보지 말자. 또 어떨 때는 컴퓨터를 끄고 살자. 이렇게 정보 기술을 공급하는 기계를 이렇게 차단해서 멀리해서 단식, 그 정보를 먹지 않는 방법도 하나의 그 데이터 스모그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데이터 스모그에 걸리면 우리가 모든 판단력이 흐려지고 정보의 홍수에 빠져가지고 이성을 잃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 식이요법이나 데이터 단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가 왔다고들 하죠. 근데 이것도 아까 사이버 스페이스처럼 기본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즉 원리만 알고 있으면 어떤 모양이 바뀌더라도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낸 사람은 마크 와이저입니다. 이 88년에 아이디어를 냈는데 52년생이니까 결국 36살에 이렇게 세계적인 정보기술 역사의 획기적인 개념을 냈어요. 단 36살에. 이건 정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런 아이디어, 상상력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는 게 바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용어인데,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이건 뭐냐면 메인프레임 PC에 이어 세 번째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메인프레임 큰 컴퓨터가 방 안에 있었죠. 이제는 PC 방마다 사람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점점 발달하면 제3의 물결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온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란 뭐냐? 유비쿼터스란 뭐냐면 컴퓨터가 도처에 존재해.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국내에서나 일반인들이 이 다음 말을 잘 까먹어요. 현재 국내에서도 유비쿼터스 그러면 도처에 깔린 것까지 저도 동의합니다. 그가 중요한 건 도처에 컴퓨터가 존재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될 때 이게 바로 유비쿼터스 이상적인 목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입니다. 현재 PC 같은 것들이 많이 깔려있다 해서 유비쿼터스 시대가 온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가 컴퓨터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런 걸 보고 보이지 않는 컴퓨팅이라는 용어로 다시 바꿔 쓰고 있는데 그게 유비쿼터스입니다. 그럼 유비쿼터스 컴퓨터가 와서 온다면 뭐죠? 컴퓨터가 눈에서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져야죠. 아주 작아지는 컴퓨터가 돼야 이제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 구성은 아주 작은 컴퓨터. 그러니까 태그, 꼬리표라고 하는데 모든 물건에 다 꼬리표가 달리는데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재 그런 세상이 안 왔잖아요. 현재 유비쿼터스 컴퓨터 가고 있는 세상이지 가고 있는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알아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발, 안경, 옷감 이런 우리 일상생활의 우리 필수품 또는 커피잔, 돼지고기 이런 데까지 다 모든 물건에 태그가 컴퓨터가 붙는 거. 이게 유비쿼터스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해서 소용이 없죠. 네트워크 형성해서 정보를 이제 주고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컴퓨터가 물건에 태그처럼 붙었으니까 결국 그 물건이 진을 하게 됩니다. 이 진을 가진 물건과 사람 사이에 정보를 교환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신발이나 무슨 뭐 안경, 옷감에 태그를 붙였다. 정보를 교환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 안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돼야죠. 그게 바로 바디넷입니다. 사람 몸에 형성된 네트워크. 예컨대 신발 같은 데다가 발전기를 넣거나 또는 걸어갈 때 몸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 바디넷이 서로가 정보가 연결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우리 자체가 네트워크에 바뀌죠.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런 세상이 오면 서로 악수만 해도 A와 B가 악수만 해도 말 한마디를 하지 않더라도 보디넷을 통해서 정보가 와가지고 서로 명함을 주고받는 것처럼 직장 전화번호, 뭐 집 전화번호, 취미 이런 걸 교환. 이런 세상이 오는 게 유비쿼터스 시대. 그러니까 아직 오지는 않았죠. 가고 있는 단계죠. 다시 말씀드리면 도처에 존재합니다, 현재. 그러나 아직 여기까지는 안 가 있다. 그러니까 동시에 보여지지 않게 될 때까지는 아직은 유비쿼터스 시대가 오지 않았다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용어를 이제 뭐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말이 UCT, 유비쿼터스 시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두 가지 조건이 하나, 도처에 존재하는 데까지는 적용되는 개념이죠. 아니, 눈에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는 기술이 무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시 어디서나 이게 유비쿼터스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유무선 통신망과 첨단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첨단 도시를 우리가 UC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되면 모든 정보가 오고 가니까 교통도 편리해지고 범죄로 막을 수 있고 재난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고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작년 11월 2일, 2006년 12월 2일
5년간 4,900원 투자해서 이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작년 11월 현재 9개 도시에서 건설 중이고 29개 도시가 실시 계획 중이고 52개 도시가 추진 예정이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지간한 도시가 다 조만간 UCT로 바뀐다는 거예요. UCT 개념은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교통, 시설, 행정 이런 게 전부 다 원스타에 의해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범도 되고 재난도 발생할 때 맞게 돼서 도시 자체가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서 진흥화되는 이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UCT라고 해도 아직 컴퓨터가 어느 날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컴퓨터 시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인컴퓨터 시대가 오는데 거기에 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라디오 프리퀀시, 그러니까 무선 주파수죠. 그리고 직별, 그래서 우리가 RFID라고 하는데 이 RFID 기술이 벌써 나왔습니다. 이 RFID 기술이 제 생각에 인컴퓨터 시대로 가는 첫걸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래 이게 나올 때는 상품에 붙는 바코드, 바코드를 붙여놓으면 상품에 무슨 초콜릿이라든가 이렇게 종류별로는 알 수 있는데 그 초콜릿 하나하나 낱개에 대해서는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하나에 꼬리를 달자. 그게 RFID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상품에 하나하나에 꼬리표를 달아놓고 이 상품이 재고 현황, 판매 현황 이런 걸 알자는 거죠. 그렇게 나온 게 RFID입니다. 본래 나온 뜻이. 근데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 반도체칩과 안테나로 구성된 이 라디오 송수식입니다. 무선 태그라고 하는데 그 반도체칩 안에는 그 상품, 그 RFID가 붙는 상품 정보가 다 들어있고 안테나에서는 그 정보를 무선으로 밖으로 내보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온 정보를 읽어야죠. 그래서 리더, 판독기가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그 RFID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아서 정보를 읽은 뒤에 컴퓨터로 보냅니다. 컴퓨터가 전부 다 판단하는 거죠. 이 초콜릿의 A, B, C 하나하나가 언제 팔렸고 어디로 가고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발을 이랬는데 이게 활용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무선 태그가 달린 모든 상품은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자동적으로 확인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백화점에 재고 관리를 할 거고 공항에서 화물 추적할 수 있고 박물관에서 특히 이 소장품 관리를 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 이건 조금 정말 이제 우리를 좀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지만 사람 들고 다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고 또 가정에서 귀중품 같은 거 근데 귀금속 같은 걸 붙여놓으면 분실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표에 보시다시피 재고 관리 또 이렇게 애완동물 찾기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 관리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으로 RFID가 사용이 됩니다. 결국 RFID가 크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작아진다면 바로 그게 유비카 컴퓨터 시대의 무선 태그가 되겠죠.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컴퓨터가 작아지면서 또 하나 생긴 기술이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클라우드가 뭐죠? 구름입니다. 구름. 현재 컴퓨터 하나하나를 쓸 때 다 개별로 쓰면은 어떤 컴퓨터는 좀 이렇게 용량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음 쪽은 너무 컴퓨터 일이 많아서 불편하고 이럴 때 서로가 같이 어떻게 섞어 쓸 수 있는 조창이냐 그게 나온 개념이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즉 개별 하나하나의 퍼스널 컴퓨터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하나의 중앙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에 집중시켜서 이 처리 비율을 대폭 줄여주는 방법 기법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퍼스널 컴퓨터나 서버에 저장하는 대신 이게 중요합니다. 큰 컴퓨터로 통합시켜 놓고 필요할 때 온라인으로 작업하면 다시 말하면 A가 놀고 있을 때 B에서 필요한 일을 A가 시킬 수 이런 식이 되겠죠. 즉 이게 무슨 재미있는 비유인데 지갑에 돈을 넣고 다니는 대신에 은행에 맡겨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식으로 컴퓨터를 쓰는 게 바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이건 2006년 9월에 구글의 엔지니어가 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현재는 아주 다 이제 이 개념이 보급이 됐죠. 그래서 이 용어를 이 클라우드라고 붙인 이게 뭐냐? 퍼스널 컴퓨터 사용자에 필요한 작업이 대기부여 컴퓨터의 집합, 즉 컴퓨터의 구름으로 옮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 모여있죠. 구름처럼 모여서 한 네트워크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란 말을 나와요. 그래서 클라우드 오브 컴퓨터.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용어가 생깁니다. 그럼 왜 이게 각광을 받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기술의 비용을 줄여주잖아요. 서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즉 퍼스널 컴퓨터 서버 구입하는 대신에 싼 값으로 온라인 중앙 시스템에 접속하면 이제
가상 서버, 가상 정치를 이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아마존,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 이게 대세가 돼서 이제는 뭐 기업에서 대부분 이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의 미래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만물의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만물, things, 그러니까 사물의 인터넷입니다. 이 약자로 재밌는 게 오른 소문자입니다. IoT. 2025년 앞으로 한 15년 남았는데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그 기술, 현상표적 기술이라는데 이 기술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2008년 9월에 국가정보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재작년인데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온 거를 작년에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보고서를 읽었어요. 그 정도 이 중요한 보고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파적 기술이 뭐냐?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인데 기존의 기술을 완전히 이렇게 대체하고 하는 바꿔치기 하는 그런 혁신 기술을 우리가 현상파적 기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확 바꾸는 기술. 이런 게 이제 현상파적 기술인데 그 6가지 기술이 소개되는 그 중에 하나가 만물의 인터넷입니다. 2025년 미국 6대 현상파적 기술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상생활의 모든 사물입니다. Everything. 모든 사물이 인터넷을 연결해서 사람이 인지하고 감시하고 제어하는 그런 정보통신망을 만물의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 무엇이든지 연결됩니다. 이게 미국에서 생각하는 미국이 2025년에 세계적으로 역시 1등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기술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 만물의 인터넷입니다. 뭐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가. 당장 금년부터 미국 대형 소매점에 RFID 태그가 다 붙습니다. 그리고 11년부터 23년에 휴대전화에 RFID 판독기가 달립니다. 휴대전화 사용자면 읽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7년 되면 이부터 유치파. 무슨 얘기냐.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전부 스스로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어디 있다고 남을 거짓말 할 수 없지. 우리가 어디 있는 걸 다 상대방이 알게 되는 그런 포지션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2020년부터 25년 사이에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물건이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이게 바로 어쩌면 유비쿼티 컴퓨팅 시대의 그 결정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최근에 정보기술의 하나의 그 허점이 뭐냐? 이 사이버 전쟁입니다. 사이버 전쟁은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고 작고 해서 그게 우리 관심사가 되고 안 되고 할 따름이지 전 세계는 매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해커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더 설명을 하려면 적의 군사실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고 군사, 교통, 금융, 통신 등 정보통신망을 파괴함으로써 전투력에 손상을 입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 개념이 이 사이버 전쟁입니다. 사이버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 국방성이 내는 시나리오를 한번 소개할게요. 1단계 공격. 바이러스를 상대방 나라에 전화 오게 집어넣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전화가 불통이 되겠죠. 이 전화 못하게 되면 통신망이 끊겨버리면 완전히 그 정부의 방어태세가 취약해지죠. 그 다음 2단계 공격. 컴퓨터 논리 폭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하고 전자펄스 폭탄, 이걸 사용해서 그 적성 국가의 모든 주요한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는 거죠. 논리 폭탄이 뭡니까? 특정한 시간에 활동을 개시해서 컴퓨터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도록 프로그램된 시한폭탄 같은 컴퓨터 바이러스를 우리가 논리 폭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EMP, 전자펄스는 뭐죠? 폭탄은 손가락만한 건데 이 폭탄을 특공대원들이 중앙은행 근처에 갖다 놓으면 여기서 나가는 전파가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그 전자장 부품들이 다 녹여버리면 컴퓨터나 고급 장비들이 다 쓸모가 없어지죠. 그렇게 해서 1단계, 2단계에서 정보망을 완전히 괴멸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심리전을 수행합니다. 즉 전파 방해를 해서 텔레비전 방송국에 엉뚱한 프로그램을 끼워넣거나 또는 그 나라 대통령이 술이 취해서 헛소리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완전히 교란시키는 이 3단계로 일어나는 게 사이버 전쟁입니다. 총 한 방 안 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 국가를
함락시키는. 근데 이 사이버 전쟁의 주역이 누구죠? 컴퓨터를 귀중하게 다루는 자주꾼들. 바로 해커들. 해커 머리싸움이 바로 사이버 전쟁의 승부를 가르는 겁니다. 그 사이버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디도스입니다. 디도스. 이걸 점도 표현하면 분산 서비스의 거부. 디도스. 해커가 고의로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를 바이러스, 즉 악성 코드로 감염을 시킨 뒤에 그 감염된 컴퓨터, 좀비 컴퓨터죠. 그 컴퓨터를 원격 조정해서 악성 코드가 지정된 시간에 특정 웹사이트에 동시다발적으로 접속을 하게 하죠. 어떻게 되겠어요? 다운되죠. 뭐 한꺼번에 뭐 엄청난 컴퓨터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그 웹사이트가 결국에 오버로 과부가 돼서 접속 불능 상태가 돼요. 이 서비스를 못하죠. 그래서 서비스 거부란 말이 생겨요. 이게 이제 사이버 테러인데요. 사이버 전쟁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거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또 너무 많은 나라를 괴롭혔어요. 1990년 봄에 유럽 해커들이 나토 컴퓨터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이고 최초의 사건이 뭐냐면 2010년 4월에 러시아에서 옛날 자기들이 지배했던 나라인 에스토니아 공격의 전산망을 에스토니아 공화국의 전산을 완전히 공격해서 그 나라를 마비시켰어요. 이건 정말 유명한 디도스 공격 사례입니다. 이게 사이버 전쟁이 아마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008년 8월에 또 역시 러시아 해커들이 그루지아, 자기들이 지배했던 공화국, 그루지아 공화국을 전산망을 공격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은 거의 국가 차원에서 피해를 본 정말 사이버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못할 게 2009년 7월, 작년이죠. 디도스 공격으로 청와대나 주요 정부 기관들이, 주요 기관들이 마비됐고 또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도 동시에 피해를 봤죠. 이 작년 7월에 디도스 공격으로 우리가 정말 이 사이버 스페이스가 얼마나, 사이버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실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까 사생활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정보사회에 오면 데이터 스모그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미국의 신용기관이 우리 모든 걸 알고 있다. 데이터 스모그의 10번째 법칙이 있는데 그 10번째 법칙을 다르게 표현한 게 바로 파노프티콘입니다. 이 감시 기술. 정보 기술로 사람을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요? 우선 비디오 카메라. 대도시 거리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영국 같은 데서.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 카메라에 의해서 인식이 돼요. 물론 범인을 잡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범인이 몇 명 안 되는 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디오 카메라에 얼굴이 노출이 되죠.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마이크로폰이 거리 길 가는 사람이 속삭이는 말까지 녹음하게 그런 고성능 있게 나와 있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밖에서 볼 때 그 방 안에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방 안에 대화를 도청하는데 어떻게 도청하냐면 그 방에 창문이 진동하는 걸 보고 도청을 해요. 그리고 방 안에 일을 녹화하는 장수마블 비디오 카메라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컴퓨터인데 예를 들면 멀리서 그 컴퓨터가 출력하는 소리를 보고 그 무슨 정보를 지금 인쇄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또 멀리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이 컴퓨터를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데 그 컴퓨터 화면에 글자가 벽에 투사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벽에 찍힌 글자를 보고 그 정보를 캐는 이렇게 정말로 이제 감시가 우리를 읊조고 있는 그런 사회가 지금 와 있죠. 대표적인 게 에셀런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감시 시스템인데 이건 전 세계의 전화, 백신의 전자우편을 도청해요. 이건 정말 끔찍한 그런 놀라운 기술입니다. 해서 나온 말이 이 판옵티콘, 판옵티콘. 옵티콘이란 이제 옵티칼, 유리 이런 냄새는 판은 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국의 제레미 벤담이라는 그 철학자가 이 개념을 냈는데 무슨 얘기냐면 가장 효과적인 이 감옥은 뭐냐면 가장 적은 수의 간수로 가장 많은 죄수를 감독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원의 중심, 그러니까 판이라는 게 원이라는 뜻인데 원의 중심 한가운데 높이 망루를 세우고 꼭대기에 간수가 앉아있고 원에 해당되는 데는 전부 유리창에 한 사람이 한 앞에 앉아있는 그런 감방을 만들어 놓고 다 보이겠죠. 위에 앉아서 보니 이런 게 이제
5년 감옥에 파놓고 그 용어를 만들었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이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무슨 얘기죠? 우리의 모든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정부기관의 데이터베이스가 사실은 파놉티콘과 비슷하다. 우리의 모든 걸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우리 프라이버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더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세상이 오느냐. 조지 어울이 쓴 1984년에 보시면 빅브라더가 텔레스크린으로 그 모든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듯이 이제는 이 정보 기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에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2020년대는 10년 남았네. 사생활이 사라진다. 우리는 모든 게 다 노출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모든 우리 일상생활을 지배하니까 나온 말이 이 종말주의입니다. 디지털 종말주의. 인터넷으로 상징된 디지털 기술이 사회의 모든 부분에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와서 기존 체계, 즉 아날로그 체제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디지털 종말주의. 좀 놀라운 얘기죠. 예를 들면 20세기에는 기업경영의 경우 정보가 사장에서 사원으로 수직적으로 내려왔어요. 21세기는 어떻게 되냐. 인터넷은 누구나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사장만 있고 한 사람은 있을 필요 없다. 이제 우리 모두가 사장처럼 해야 하게 된다. 이런 얘기. 뭐 좋은 얘기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재밌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으로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정치적인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분화가 가속돼서 극단적인 표현하면 그 뉴욕, 파리, 도쿄 이 하나하나도 국가로 독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쪼개지는 거죠. 파편화되는 거죠. 또 시간 개념. 이건 우리가 정말 생활에서 느끼는 건데 우리는 평균시간, 그다음에 평균시간에서 아침 9시 되면 출근하고 6시 퇴근하는 그런 게 우리 안에 누리였는데 이제는 안 그러죠. 어떤 사람은 3시에도 깨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유 시간으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정보화 사회죠. 그래서 결국에 기존 체계가 다 허물어진다. 했는데 그럴까요 정말? 그래서 나온 표현이 이겁니다. 누가 디지털 종말주의를 두려워할까? 이건 뭐 물론 제가 이제 쓴 표현입니다. 그렇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연필 하나만 보세요. 그동안에 만년필, 뭐 샤프, 타자기, 워드프레스 계속 연필을 쓸모없게 하려는 게 나왔어도 사라지지 않고 앞으로 20년간 더 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디지털 시대가 와도 어디까지나 아날로그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종이책, 물론 전자책으로 다 없어질 거라 그러죠. 그러나 종이책에 특유한 게 있잖아요. 종이를 넘길 때 감촉, 또 그 구수한 냄새, 또 들고 다닐 수 있죠. 호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리 아날로그 사회에 익숙한 그런 모습 때문에 결코 다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현금, 스마트 카드 쓰고 또 전자상가를 하기 때문에 현금을 쓸 리 없다 하지만 그래도 현금도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결국 디지털 종말주의를 반드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융합 얘기를 하겠습니다. 디지털 컨버전스, 디지털 융합이 되겠죠.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해서 서로 뿌리가 다른 기술들이 한 덩어리로 융합된 상태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정보처리 기술, 영상기술, 통신기술이 한 대로 모이는 겁니다. 사업적인 측면을 볼까요? 정보를 처리하는 퍼스널 컴퓨터, 영상을 처리하는 텔레비전, 통신기술인 전화기가 하나로 융합이 된 겁니다. 그 시장이. 제품을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초기에 나온 게 CD롬이죠. 음성과 영상을 정보를 저장함에 따라 컴퓨터로 음악 감상, 영어 시청이 가능한 거죠. 즉 음성, 영상, 문자 등 사람이 의사소통을 수단으로 구사하는 미디어를 모두 융합하는 멀티미디어 컴퓨터가 출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 퍼스널 컴퓨터와 텔레비전이 융합이 돼요. 휴대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기능.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스마트폰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같이 이미 휴대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기능이 융합이 되었죠. 이런 추세로 갈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융합 기술이 뭐냐면 텔레매틱스입니다. 텔레, 뭔 뜻인데? 즉, 정보기술과 전통산업이 다 융합이 되고 있어요. 정보기술과 자동차, 정보 조선산업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하고 융합된 겁니다.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운송수단과 정보센터를 연결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텔레매티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자동차 텔레매티스. 즉 자동차 기술에 정보가 접촉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동차에 계속 컴퓨터가 들어가니까. 그 자동차와 운전자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하는 이게 바로 이제 텔레매틱스죠. 그래서 자동차 텔레매틱스 하는 게 어떠냐? 우선 운전자 차량의 안전을 도모하게 돼요. 또 운전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운전자의 즐거움을 주는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게 자동차 텔레매틱스입니다. 그래서 텔레매틱스 기술이 제대로 되면 자동차 자체가 이제 거실로 바뀌고 사무실로 바뀌고 교실로 바뀌고 특히 중요한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는 융합기술 하나가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산업과 정보기술 전동산업이 융합된 대표에서 두 번째 건인데요. 아까는 자동차 텔레매틱스 썼고 이건 기존 전력망, 그러니까 전력망에 정보기술 접목해서 전기 공급량과 사용량, 들어선 상태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정보 전력이 오는 네트워크 컴퓨터가 개입이 하니까 좀 체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쪽에다 이제 이익을 보는데, 전력에서 우리 소비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빌딩이나 주택에 스마트 미터기를 장착합니다. 그러면 그 미터기에 의해서 전력회사는 전기 사용량, 요금을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그 미터기를 통해서 또 우리는 우리대로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시간대에 다른 제품을 사용하게 돼요. 전력 생산되는 대로 전력을 사용하는 걸 계속 실시간으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력 공급량을 견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각광을 받냐면 특히 이 지구 온난화와 관계됩니다. 우선 전력을 효과적으로 쓰기 때문에 발전소를 추가 건설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결국에 온실가스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왜냐하면 현재 발전소는 되게 화력 발전을 많이 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쓸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재생에너지는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불규칙해요. 근데 현재 우리 전력망으로는 공급 불가능한데 이 스마트 그리드를 접목을 시키면 이 발전이 일정치 않은 재생에너지를 아주 이렇게 신축성 있게 조절해 가면서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보급에 굉장히 이 보탬이 될 거라 그런 얘기. 이렇게 정보기술이 발전하면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죠. 그게 바로 영리한 군중, 스마트 모빌. 영리한 군중. 이게 무슨 뜻이냐? 휴대전화, 여러분 다 휴대전화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인터넷으로 무장한 새로운 형태의 군중을 우리가 영리한 군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말로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된 집단임을 네트워크 군대라고 합니다. 뭐 군대니 뭐니 해서 좀 이렇게 뭐 기분이 좀 이렇게 강력한 기분입니다만 이렇게 표현들 합니다. 그래서 이 하워드 라이언 골드라는 사람이 2000년 쓴 영리한 군중 책에 이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영리한 군중이 무슨 일이 했느냐? 여러 가지 일이 했어요. 그러니까 영리한 군중들은 서로가 잘 모르고 지도자도 없어요. 또 서로가 뭐 의견도 교환을 했는데도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992년 1월 11월에 미국 시애틀에서 WTO 회의를 했을 때 이 영리한 군중들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가지고 모여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체 세계인들을 향해서 WTO의 어떤 문제점을 이렇게 폭로했던 폭로고 그렇게 어떤 효과를 거뒀죠. 그 다음에 2002년 1월에 필리핀에서 대통령을 축출했어요. 엄지족들이. 엄지를 정보를 교환해서. 소위 피플 파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2002년 여름에 붉은 악마 응원단이 얼마나 월드컵을 잘했지. 응원을 많이 했습니까? 그 전부 다 그 사람들 서로 모르는 상태이지만 서울역 광장에 모여가지고 서울시 시청 앞에 모여서 얼마나 그 집단적인 힘을 발휘했습니까? 그 다음에 2004년 보면은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 시위가 있었죠. 이것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파장을 냈었고. 그 다음에 2008년 봄에 미국 쇠고기 수입받는 촛불이 됐어요. 이 모든 여기에 모인 군중들이 바로 각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정보를 교환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리한 군중이라고 합니다. 이 영리하다는 뜻은 정보기술에 의해서 지능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뭐라 하냐면 집단 지능이라고 합니다. 집단이 모여서 커다란 그 덩어리 자체가 하나의 힘을 발휘했다. 그 지능입니다. 그래서 집단 구성원이 특별히 박식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집단 전체가 효과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게 집단 지적 능력. 근데 국내에서는 이걸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그래서 지능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기술이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경제 측면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게 하나가 위키노믹스입니다. 위키 많이 들어보셨죠? 웹 2.0 시대의 그 표현을 합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이제는 일반적으로 정보만 받는 게 같이 참여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웹이 이제 웹 2.0이고 블로그. 여기서 또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고 해서 뭐 트위터라든지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우리 사용자도 이제는 공급자처럼 정보 공급자처럼 사용 자체가 정보 공급을 합니다. 그런 사용이 왔죠. 그래서 나온 게 위키피디아. 여러분 뭐 사용하시고 계신지 알아요. 저도 열심히 사용합니다만 세계 최대 온라인 무료 백과사전인데 이건 누구 편찬자가 따로 없잖아요. 수많은 인터넷 네티즌들이 참여해서 대규모의 협업, 서로 노력을 같이 해서 위키피디아라는 그 아주 온라인 훌륭한 그 온라인 사전이 형성됐죠. 그래서 나온 게 위키노믹스입니다. 웹 2.0 시대 이런 대규모 협업에 의해서 기업과 조직이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경쟁을 갖는 그런 경제 개념. 이것도 물론 돈 탭스코트라는 분이 쓴 책에서 이제 이 용어가 대중화됐습니다만 기본 원리는 네 가지입니다. 개방성, 오픈. 기업이 경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주주와 종업원은 물론 고객에까지 공개합니다. 그 다음, 이 피어, 동등계층 생산입니다. 기업이 종래의 계급적인 조직 방식을 버리고 수평적 구조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또 공유, 쉐어링, 이게 중요하죠. 기업의 지적재산을 여러 기업이 나눠 쓰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액팅 글로벌리, 행동이 세계화입니다. 기업이 세계 어디 곳에서나 제품을 설계하고 부품을 조달하고 저력과 유통을 담당하는 전지구적 생태계 구축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기업도 하와이에서 물건을 팔고 아프리카에서 제조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인 게 가능하게 된 게 바로 웹 2.0의 힘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보기술의 기본 개념과 여러 가지 그 부작용도 소개했고 또 그 미래에 대한 모습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은 분에게는 제가 책을 3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식의 대융합을 보시면 정보기술의 주요 쟁점과 지식융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술의 대융합에는 국내기술 전문가들이 IT 융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오디세이는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마이클 더트 존스, 그 정보시장이라는 개념을 만든 분이 그 정보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본 도서인데 거의 애언이 맞아가는 것 같고 개념이 쉬워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